어느 작은 마을에는 현대 문명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스스로를 루소의 제자들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장작 그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을 신봉하며 생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에 둘러싸여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켰고 필요한 물건은 서로 공유하거나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상태였고 누구 하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마을에 첫 외부인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온 탐험가였는데 자연 속의 삶을 경험해보고 싶어 잠시 머물기로 했습니다. 탐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삶이 어떤 느낌인지 배우며 큰 감명을 받았지만 그의 가방에는 현대 문명 이산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최신식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기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탐험가는 스마트폰을 꺼내어 저녁 하늘의 별자리 어플을 사용하여 별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기술적 이용이 마을 사람들이 처음으로 스마트폰의 쓰임새에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별자리에 대해 들으며 눈이 반짝였고 그중 일부는 그 기계가 도시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신기한 것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현대 문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일부 주민들은 탐험가가 떠난 후 그가 남긴 기계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접하게 되자 몇몇 사람들은 문명 이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 상태 vs 문명의 힘이라는 딜레마가 마을을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모여서 루소의 철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를 두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루소의 철학에 따르면 우리가 다시 문명화되고 그 결과 불평등과 자원의 불균형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를 지키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소 또한 사회계약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생존과 발전을 위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연과 문명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장 몇 날 며칠 동안의 긴 회의 끝에 마을 사람들은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해 새로운 지식을 얻되 그것이 자연의 삶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문명이 이 길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자연 상태를 창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마을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루소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특별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면서도 필요한 경우 문명의 이점을 활용하며 서로 협력함으로써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마을은 그 후로도 변함없이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이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자연과 문명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효율적 이타주의 마을이라 불리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피터 싱어의 이론을 마치 성경처럼 신봉하며 하루하루를 효율적으로 살려 애썼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게시판이 있었고 그곳에는 매일 마을 사람들이 어떤 자선 활동을 했는지를 기록한 보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생활이 곧 실험실이었던 셈이죠. 하루는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죠. 그녀의 이름은 미아였고 세상을 떠돌며 여행하는 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아는 여러 마을과 도시를 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곳만큼 특별하고 독특한 곳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효율적 이타주의에 깊이 빠져들어 그 철학을 알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미아는 마을 사람들이 효율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르신인 할아버지 조지를 찾아갔죠.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서 평온히 독서를 하고 있던 조지 할아버지는 미아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타적인 행동들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미아가 물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수염을 쓸어내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효율성의 측정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란다. 우리는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하지. 그리고 그 이후엔 우리의 자원이 얼마나 잘 사용될 수 있는지를 계산한다네. 미아는 흥미로웠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하고 리아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렇지만은 않지. 예를 들어보겠네. 얼마 전 우리 마을 앞쪽 강이 넘쳐서 다리 하나가 떠내려갔다네. 다리를 다시 놓는데 자원을 모두 쏟아부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택했지. 다리를 수리하는 대신 그 자금을 모두 마을의 글을 모르는 청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썼다네. 결국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마을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더욱 비약적으로 이루어졌지. 그러한 의사결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효율적 이타주의이지.
리아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리가 아닌 인간에게 투자한 것이 교육의 결실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또한 이는 효율적 이타주의가 단순히 눈앞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을 넘어 더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적인 혜택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아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자 그녀도 그 일원으로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 재능 있는 예술가들과 연결해 주었고 마을은 점차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리아는 마을 사람들처럼 자신의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더 넓은 범위를 아우르는 선행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야말로 피터 싱어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이론 적용이라 느꼈습니다. 이렇듯 효율적 이타주의 마을은 리아처럼 여행자들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며 매일매일 더 많은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영향은 점점 더 넓게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푸르게 우거진 숲과 평화로운 강을 끼고 있는 곳에 어느 날 인기척이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작은 커피숍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커피숍은 의도적인 커피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인 헨리는 항상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헨리는 특히 엘리자베스 앤스콤이 의도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가게의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손님과의 소통에까지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행자가 헨리의 커피숍을 방문했습니다. 이 여행자는 위대한 작가가 되기를 꿈꾸며 세상을 떠돌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영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헨리는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쉬어가길 권했습니다. 여행자는 커피를 마시는 동안 헨리에게 철학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 간판의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헨리는 커피 한 잔과 헨스콤 이론의 맛깔스러운 조합을 통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보게나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도 다양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해서일 수도 아니면 우연히 이 가게에 둘러보려는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행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라는 걸세. 여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게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헨리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앤스콤이 말한 의도는 그저 행동의 결과가 아닌 그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표를 다룬다는 게 핵심이야.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곧 이어 헨리는 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였던 존 아주머니가 이 커피숍에 자주 들르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마음 아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커피를 마시러 들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녀의 의도는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닌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죠. 헨리는 결국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읽혀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네. 우리가 올바른 의도를 가질 때 우리 행동의 윤리적인 가치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 그러니 항상 자신의 내면에 질문해보게.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고 말이야. 여행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조금 더 머물렀고 헨리와의 대화는 그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그 젊은 여행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도를 엮어내어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했고 그 책은 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헨리의 커피숍에서 나눈 대화는 이처럼 의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증명함으로써 그의 꿈을 이루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도는 단순한 행동을 넘어서 조금 더 복잡하고 깊은 인간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헨리의 커피숍은 그저 커피를 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공간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의 진정한 의도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훈은 대형 IT 기업에서 일하는 30대 개발자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간신히 기상해서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지하철에 몸을 실어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지훈은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최근 들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자문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큰 고객사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사업이라 지훈의 상사조차도 오랫동안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팀원들은 물론 회사의 모든 관심이 이 프로젝트에 쏠렸고 지훈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외재적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기대, 승진 기회, 그리고 경제적 보너스가 그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지훈은 윌리엄스의 이론처럼 다른 더 강력한 이유인 내재적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과 의무감에 시달리며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지훈은 지하철에서 책을 보며 피곤한 출근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책의 제목은 내재적 이유를 찾아라
나의 동기로부터. 순간 지훈은 호기심이 생겨 책을 펼쳤습니다. 책은 사람의 동기를 분석하고 자기 길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의 권유대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진정한 내재적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자기가 개발했던 게임 프로젝트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게임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진심이 지훈의 내재적 이유였던 겁니다. 이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강하게 꿈틀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자신이 하는 이 프로젝트도 게임처럼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창의력과 열정을 이 프로젝트에 쏟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고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며 프로젝트가 어떻게 더 즐겁고 유익하게 될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방향과 자신의 욕망을 접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새로운 접근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도 자기만의 내재적 이유를 찾아 프로젝트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이는 개발의 순수한 기쁨에, 또 어떤 이는 배움의 기회에, 그리고 어떤 이는 업무에서의 협동에 진정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결국 지훈의 팀은 놀라운 성과를 이끌어냈고 지훈은 그 경험을 통해 일이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재적 이유는 보너스로 따라왔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재적 이유를 찾은 순간부터 매일매일의 일이 적어도 조금은 더 힘들고 오히려 기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도 지훈처럼 내재적 이유를 찾음으로써 일상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말이죠.